연산군과 월산대군 부인 박씨. 연산군이 큰어머니 격인 월산대군 부인 박씨를 겁박해 궁으로 들였다는 실록의 충격기록. 조선의 하늘 아래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하고도 은밀한 금기가 깨어졌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광기의 군주 연산군,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큰아버지 월산대군의 미망인 부인 박씨였습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숙모라는 칭호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광기 어린 집착과 치명적인 유혹,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홀로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여인의 비극. 치맛자락이 찢겨나가는 은밀한 밤의 비밀은 결국 피비린내 나는 반정의 불씨가 되어 조선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습니다. 실록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진 왕과 큰어머니의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스캔들. 그 은밀하고도 핏빛 짙은 밤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광기 어린 군주의 은밀한 행차. 서늘한 가을 바람이 한양 도성의 기와 지붕 위를 무겁게 짓누르던 깊은 방. 백성들의 숨소리조차 잦아든 적막한 거리를 뚫고 임금의 은밀한 행차가 당도한 곳은 덕수궁이라 불리던 월산대군의 사저였다. 연산군은 선왕인 성종의 형이자 자신의 큰아버지였던 월산대군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따금 이 고즈넉한 사저를 찾곤 했다. 명분은 병약한 큰어머니를 위로하고 왕실의 우애를 다진다는 것이었으나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호위 무사들을 문 밖에 물려둔 채 연산군은 비단 도포자락을 끌며 사저의 깊은 안채로 소리 없이 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창호지를 투과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상복을 벗고 소박한 옥색 치마와 흰 저고리를 입은 월산대군 부인 박씨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40을 넘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풍파를 비껴간 듯 눈부시게 희고 고운 피부와 처연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 처연한 미모는 어머니 폐비 윤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연산군의 내면에 자리한 기묘한 결핍과 뒤틀린 욕망을 지독하게 자극하고 있었다. 전하, 야심한 시각에 어찌 이리 예고도 없이 당도하시었습니까? 미망인의 거처에 전하의 옥체가 머무르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박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방바닥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눈앞에 선 조카이자 조선의 절대군주에게서 풍겨오는 짙은 술 냄새와 짐승처럼 번뜩이는 형형한 눈빛이 그녀의 본능적인 공포를 일깨웠기 때문이다. 연산군은 박씨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 한가운데로 걸어들어와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연산군의 뜨거운 숨결이 박씨의 정수리에 닿았다. 법도라 하였습니까? 이 조선의 하늘 아래 과인이 곧 법이고 과인의 발길이 닿는 곳이 곧 법도가 아니겠습니까? 팩부께서 돌아가신 후 홀로 긴 밤을 지새우시는 숙모님의 처지가 내내 마음에 걸려 이리 과인이 직접 위로를 전하러 온 것이니 그리 경계하지 마시지요. 연산군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덜덜 떨고 있는 박씨의 턱을 억센 손가락으로 거칠게 쥐어들어 올렸다. 강제로 마주치게 된 시선 속에서 박씨는 연산군의 눈동자에 맺힌 것이 단순한 조카의 걱정이 아니라 사내의 노골적이고도 끈적한 욕정임을 깨달았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연산군의 크고 뜨거운 손이 박씨의 턱을 타고 내려와 가늘고 하얀 목선을 쓸어내렸다.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첩은 전하의 숙모이옵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박씨가 황급히 몸을 뒤로 물리며 애원했지만 연산군은 오히려 사냥감을 몰아넣듯 그녀의 퇴로를 막아섰다. 숙모라. 과인에게는 그 알량한 칭호보다 지금 내 눈앞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의 향기가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어머니의 온기를 모르고 자란 과인에게 숙모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품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밤은 조카가 아닌 이 나라의 지존으로서 당신의 위로를 받아야겠습니다. 절대 권력의 무게를 등에 업은 연산군의 목소리는 낮고 탁하게 방안을 울렸다. 도망칠 곳 없는 안채의 깊은 어둠 속에서 박씨의 두 눈에 맺힌 절망의 눈물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다. 밖에서는 가을벌레 우는 소리만이 무심하게 들려올 뿐 그녀를 구원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연산군의 그림자가 박씨의 가녀린 몸을 완전히 집어삼키듯 거대하게 덮쳐오고 있었다.
붉은 휘장 속에서 벌어진 치명적인 밤. 며칠 뒤 궁궐 깊은 곳에 자리한 연산군의 은밀한 밀실. 붉은 비단 휘장이 사방을 두르고 짙은 사양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 왕명에 의해 강제로 입건한 박씨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병간호를 핑계로 수시로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이던 연산군은 마침내 오늘 밤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은 채 그녀와 단둘이 마주했다. 방 안을 밝히는 수십 개의 촛불이 붉은 휘장에 반사되어 마치 방 전체가 불타오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연산군은 금박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골룡포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박씨를 개걸스럽게 훑어보고 있었다. 이리 가까이 와서 과인에게 술을 한 잔 따르시지요. 전하, 첩은 몸이 고단하여 이만사저로 물러가려 하옵니다. 신하들의 이목이 두렵사오니 제발 저를 놓아주시옵소서. 박씨는 고개를 내저으며 바닥에 이마를 조아렸다. 하지만 연산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박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한 손에 든 술잔을 바닥에 내던져 산산조각 내버리고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내쉬며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이목? 혓바닥을 놀리는 놈들이 있다면 내 그놈들의 혀를 뽑아 개먹이로 던져줄 것입니다. 과인이 원하는데 감히 누가 막는단 말입니까? 연산군은 박씨의 가녀린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 단숨에 그녀를 붉은 요 위로 쓰러뜨렸다. 아, 전하,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박씨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연산군의 가슴을 밀어냈지만 건장한 사내이자 절대 권력자인 왕의 힘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연산군은 박씨의 반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의 두 손목을 한 손으로 억눌러 머리 위로 결박했다. 그의 뜨겁고 탁한 숨결이 박씨의 귓가와 목덜미를 어지럽게 헤집었다. 하늘? 내가 곧 하늘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오늘 밤 당신은 내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연산군의 다른 한 손이 박씨의 정갈하게 메어진 저고리 고름을 거칠게 낚아챘다. 찌지직 하는 파열음과 함께 얇은 명주 저고리가 속절없이 찢겨나갔다. 박씨의 입에서 비명 섞인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하얗게 드러난 속적삼 위로 연산군의 탐욕스러운 입술이 닿았다. 치명적이고도 폭력적인 유혹이었다. 연산군은 박씨의 목덜미에 깊은 이를 세우며 짐승처럼 속삭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홀로 썩히는 것은 죄악입니다. 과인이 당신의 몸에 새겨진 외로움을 모두 지워드리리다. 박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치맛자락이 걷어 올려지고 연산군의 거칠고 뜨거운 살갗이 그녀의 부드러운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반항하던 그녀의 몸부림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오직 생사를 찢는 듯한 수치심과 공포만이 온몸을 지배했다. 붉은 휘장 너머로 일렁이는 촛불의 그림자가 얽혀드는 두 사람의 몸짓을 거대하고 괴기스럽게 벽에 투영하고 있었다. 박씨의 하얀 손가락이 요의 비단자락을 찢어질 듯 꽉 움켜쥐었다. 연산군의 거친 숨소리와 박씨의 억눌린 교성이 뒤섞이며 밀실의 짙은 향기 속으로 끈적하게 녹아들었다.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유교적 사명감과 한 여인으로서의 순결이 미치광이 폭군의 압도적인 정욕과 쾌락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찢겨나가는 참혹하고도 은밀한 밤이었다. 대궐을 맴도는 흉흉한 소문과 오라비 박원종의 피 끓는 의심. 그날의 끔찍했던 밤 이후 대궐 안팎으로는 흉흉하고도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왕이 큰어머니를 취했다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대역죄의 소문. 백성들은 길거리에서 소매로 입을 가린 채 수군거렸고 궁궐의 내관과 나인들은 연산군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다. 이 끔찍한 소문의 한가운데서 가장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박씨의 친동생이자 당시 조정을 이끌던 중신 박원종이었다. 박원종은 누이가 연산군의 처소에 불려갔다 온 날부터 급격히 수척해지고 사람을 피하는 것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느 흐린 오후 박원종은 참다 못해 누이가 머무는 사저를 찾았다. 안채의 문을 열고 들어선 박원종의 눈에 들어온 누이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 과거에 눈부시던 미모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산발을 한 채 구석에 웅크려 앉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누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궁에 다녀오신 뒤로 어찌 이리 몸이 상하셨습니까? 시중에 떠도는 그 더러운 소문들이 정녕 사실입니까? 박원종은 무릎을 꿇고 누이의 차가운 두 손을 부여잡았다. 박 씨의 초점 잃은 눈동자가 천천히 동생을 향했다. 그녀의 메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박 씨는 대답 대신 자신의 옷깃을 살며시 걷어 올렸다. 하얀 목덜미와 쇄골 주변으로 누군가 거칠게 쥐어뜯고 깨문 듯한 검푸른 멍 자국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원종아, 나는 이제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짐승만도 못한 폭군에게 겁탈을 당하고 가문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았으니 내 어찌 고개를 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박 씨의 피를 토하는 듯한 오열에 박원종의 이성은 벼락을 맞은 듯 산산조각이 났다. 소문이 사실이었다. 그 미치광이 폭군이 아버지처럼 모셔야 할 큰아버지의 부인이자 자신의 친누이를 놀이개로 삼은 것이다. 이 천인공노할 짐승 같은 놈. 전하가 정녕 미치신 것이란 말입니까? 박원종은 주먹을 바닥에 내리치며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빨을 꽉 깨문 그의 입술 사이로 피가 스며 나왔다. 조용히 하거라. 내가 이 일로 분노하여 화를 입는다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은 내 숙명이다. 전하의 그 끔찍한 눈빛과 거친 숨결이 아직도 내 몸을 기어다니는 것 같아 짐승처럼 끔찍하지만 나는 월산대군 가문의 사람이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나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박 씨는 동생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누이의 등 뒤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과 상처투성이의 몸을 껴안으며 박원종의 가슴 속에는 충성심으로 무장했던 지난날의 신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연산군을 향한 지독한 사리와 이 썩어빠진 조정을 자신의 손으로 갈아엎어 버리겠다는 차갑고도 거대한 복수심이었다. 단사를 삼키며 쓰러져간 여인의 절규. 겨울의 문턱에 접어든 스산한 밤. 박 씨의 침소에는 무거운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근래 들어 박 씨의 몸에는 끔찍한 변화가 찾아왔다. 입맛을 잃고 헛구역질을 반복하며 생리가 끊긴 지 달포가 넘어갔다. 은밀히 불러들인 의원은 진맥을 짚은 뒤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다. 만하님 회임이시옵니다. 그 한마디는 박 씨에게 내려진 사형선고와도 같았다. 남편이 죽은 지 수년이 지난 미망인이 아이를 가졌다. 그것도 자신을 강제로 짓밟은 짐승 같은 조카 연산군의 아이를.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토록 잔인한 형벌을 내리시나이까. 내 몸 안에 그 미치광이의 핏줄이 자라고 있다니. 죽은 지아비를 무슨 낯으로 뵐 것이며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어찌 견디란 말인가. 박 씨는 홀로 방에 남아 짐승처럼 배를 움켜쥐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수치심과 모멸감이 독사처럼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아니, 가문을 위해서라도, 동생 원종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 모든 더러운 흔적을 지워야만 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한을 끌어당겨 붓을 들었다. 눈물이 먹물에 섞여 번져 나갔다. 동생 원종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서였다. 원종아, 누이는 몸이 더럽혀진 것도 모자라 그 자의 씨를 잉태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내 살아서 겪은 치욕은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도 씻기지 않을 것이다. 부디 너는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내 앞날을 도모하거라. 유서를 반듯하게 접어 서한 위에 올려둔 박 씨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목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붉은 빛이 도는 맹독 단사가 들어 있었다. 박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사를 입안에 털어넣고 차가운 냉수를 단숨에 들이켰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내장을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박 씨의 온몸을 덮쳐왔다. 커커. 검붉은 피가 박 씨의 하얀 입술을 타고 흘러내려 옥색 치맛자락을 처참하게 물들였다. 몸이 바닥을 나뒹굴고 손톱이 방바닥을 긁어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 고통으로 내 몸에 남은 그 자의 체온과 내 뱃속에 자라는 끔찍한 핏줄이 모두 타버리기를. 서서히 의식이 멀어지는 가운데 박 씨의 내리에는 평화로웠던 시절의 월산대군과 환하게 웃던 동생 원종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마지막 숨이 박 씨의 입술을 빠져나갔다. 조선 왕실의 가장 고결해야 할 여인이 미치광이 폭군의 탐욕에 희생되어 차가운 방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한 맺힌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반역의 맹세. 누님, 대관절 이게 무슨 참상이란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사저의 나인으로부터 벼락 같은 전가를 듣고 이성을 잃은 채 미친 듯이 달려온 박원종은 굳게 닫혀있던 안채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는 그 자리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지독하게 코를 찌르는 검붉은 피비린내와 단사의 독한 약초 냄새였다. 싸늘하게 식어버려 뻣뻣하게 굳은 누이의 시신 곁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토해낸 흑적색의 핏자국이 온 사방에 흥건하게 흩뿌려져 있었다. 열 손가락의 손톱이 모조리 빠져 바닥을 긁은 참혹한 혈흔과 고통 속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지지겨 문문드러진 얼굴이 그녀가 마지막 순간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박원종은 피투성이가 된 누이의 시신을 으스러지도록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오열이 텅 빈 사저의 마당을 찢어질 듯이 울렸다. 바닥을 나뒹굴던 박원종의 핏발 선 시선이 서한 위에 덩그러니 놓인 눈물로 얼룩진 유서에 닿았다. 그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누이가 남긴 마지막 핏빛 글귀를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갔다. 회임이라니. 그 짐승만도 못한 악마 새끼가 기어이 가장 고결해야 할 누님의 몸에 그 저주받은 생마의 씨앗을 억지로 심어 놓았단 말인가. 유서를 쥔 박원종의 소나기에서 뼈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독을 삼켜 장기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누이를 생각하자 박원종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피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누이의 입가에 엉겨붙어 말라붙은 검은 피를 자신의 비단 소매로 닦아내며 그는 누이가 어둠 속에서 홀로 감당해야 했을 그 끔찍하고 거대한 절망의 깊이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고스란히 느꼈다. 찢어지는 슬픔은 이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분노의 불길로 변했고 그 맹렬한 분노는 이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차갑게 얼어붙어 세상에서 가장 예리하고 잔혹한 복수의 빛으로 서늘하게 벼려지기 시작했다. 박원종은 단도로 누이의 피가 가장 짙게 물든 옥색 적삼의 앞자락을 거칠게 베어내어 자신의 가슴팍 깊숙이 품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살기로 번뜩이는 눈을 한 채 사절을 나섰다. 그 길로 그는 평소 연산군에 미친 폭정과 살육에 깊은 불만을 품고 숨죽여 지내던 조정의 핵심 중신들 성희안과 유순정을 한밤중 인적이 드문 비밀스러운 밀실로 은밀히 불러 모았다. 불빛 하나 새어나가지 않도록 두꺼운 휘장을 친 밀실 안. 박원종은 두 사람 앞에 누이의 피로 검붉게 물든 찢어진 적삼과 눈물 자국이 선명한 유서를 짐승처럼 내던졌다. 두 분 대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참혹한 피의 흔적을 보시오. 이것이 바로 그 미치광이 연산군이 내 친누이이자 선왕의 형수이신 월산대군 부인에게 저지른 금수만도 못한 짓이오. 애먼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바른 말을 하는 조정의 충신들을 파리 목숨처럼 참수하여 효소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비처럼 모셔야 할 큰아버지의 미망인을 강제로 겁탈하여 몹쓸 씨를 베게 하고 끝내 자결에 이르게 만들었소. 이래도 우리가 저 발정난 폭군을 이 나라의 지존이라 부르며 그 발밑에 납작 엎드려 목숨을 구걸해야 한단 말이오. 성희안과 유순정은 피 묻은 적삼과 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아무리 폭군이라 하나 왕실의 최고 어른을 겁탈했다는 것은 유교국가 조선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용납될 수 없는 나라의 기둥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최악의 폐륜이었다. 대체 이 나라의 꼴이 어찌 되려고 이런 천인 공노할 악기의 짓까지 벌어진단 말이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소. 저 쾌락에 미친 살인기를 용상에 단 하루라도 더 내버려 두었다가는 조정의 신령들이 노하시어 이 조선의 팔도가 통째로 핏빛 지옥 불에 떨어져 멸망하고 말 것이오. 박원종의 눈동자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자의 지독한 살기와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내 누이의 억울하고 피 맺힌 한을 갚고 이 썩어 문드러진 병든 나라의 심장을 내 손으로 직접 도려내기 위해 내 목숨과 가문의 구족을 기꺼이 바칠 것이오. 우리 세 사람이 오늘 밤 목숨을 건 혈맹을 맺어 저 미치광이 폭군을 옥좌에서 끌어내려 갈기갈기 찢어버립시다. 폭군을 폐위하고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여 이 지옥 같은 세상의 숨통을 틔워야만 하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원종은 허리춤에서 예리한 단도를 뽑아 자신의 손바닥을 깊게 그었다.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를 백자 술잔에 쏟아부었다. 성희양과 유순정 역시 결연한 표정으로 단도를 건네받아 자신들의 손바닥을 베어 그 피를 한 잔의 술에 섞었다. 세 사람은 피가 섞인 맹세의 술잔을 단숨에 나누어 마셨다. 하늘과 땅이 신령들께 맹세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연산군을 폐위하고 피로 씻은 새로운 조선을 열 것이다. 어둠이 짙게 갈린 밀실 속에서 탁하게 부딪히는 술잔 소리는 마치 미치광이 연산군의 목을 서서히 옥죄어오는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지독하게 무겁고도 소름 끼치도록 결연했다. 누이의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은 한 사내의 개인적인 복수심을 아득히 뛰어넘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핏빛으로 굴리는 중종 반정의 거대한 시발점이 되어 무서운 속도로 끌어오르고 있었다. 쾌락에 취한 폭군을 옥좌에서 끌어내리다. 1506년 연산군 12년 9월 2일의 늦은 밤. 한양 도성과 경복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칠흑 같은 어둠을 잔인하게 찢어발기며 수천 수만 개의 시뻘건 횃불이 일제히 밤하늘을 향해 타올랐다. 갑옷으로 온몸을 무장한 박원종이 선두에서 칼을 치켜들며 진군을 명하자 그가 이끄는 수만의 반정군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대궐의 정문인 도나문을 박살내듯 부수고 궐 안으로 노도처럼 쏟아져 들어갔다. 오랫동안 연산군의 끔찍한 폭정과 살육의 공포에 시달려왔던 궁궐의 수비대와 내금이 군사들조차 이미 민심의 이반을 깨닫고 반정군에 동조하여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궐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궁궐 안은 순식간에 횃불의 붉은 빛과 반역의 함성으로 가득 차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시각 밖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반역의 불길과 피비린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연산군은 궁궐의 가장 깊숙한 연회장에서 수십 명의 반라 상태인 흥청기생들에 둘러싸여 극도의 활락과 쾌락의 연회를 질펀하게 즐기고 있었다. 방 안은 코를 찌르는 독한 술 냄새와 여인들의 분내, 그리고 음탕한 가락이 뒤섞여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요염한 기생의 치맛자락 속에 얼굴을 파묻고 더러운 희롱을 일삼던 연산군의 귓가에 갑자기 음악 소리를 뚫고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궐의 육중한 문들이 연이어 박살나는 파열음이 무섭게 들려왔다. 무슨 소리냐? 밖에서 대체 무슨 소란이 벌어지는 것이냐? 이보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연산군이 기생을 밀쳐내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지만 문 밖에서 그를 지켜야 할 호위무사나 내관들의 응답은 단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군화 소리와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이 점점 가까워질 뿐이었다. 곧이어 연회장의 거대한 문짝이 두 동강 나며 거칠게 박살났고 육중한 갑옷을 입고 손에는 아직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시퍼런 칼을 꽉 쥔 박원종이 수백 명의 살기등등한 반정군을 이끌고 연회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연주를 하던 악공들과 기생들은 혼비백 사나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내 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피 묻은 칼을 쳐들고 어전에 난입한단 말이냐. 정령 가문의 구족이 모조리 찢겨 죽는 멸문지화를 당하고 싶은 것이냐. 연산군이 마시던 옥술잔을 박원종의 발밑으로 집어던지며 광기 어리게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원종은 날아온 술잔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는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처럼 서늘하고도 끔찍한 살기가 담긴 눈빛으로 연산군을 노려보며 단상을 향해 한 발짝씩 무겁게 다가갔다. 멸문지화는 바로 내 놈이 당할 것이다. 하늘의 거룩한 도리를 철저히 저버리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민심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감히 아비의 형수인 백부의 부인을 내 짐승 같은 욕정으로 겁탈하여 처참한 죽음으로 내 몸 천하의 몹쓸 금수만도 못한 놈. 내 놈은 오늘부로 더 이상 이 거룩한 조선의 임금이 아니다. 박원종의 피를 토하는 듯한 호통이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리자 연산군은 무언가에 크게 얻어맞은 듯 흠칫 놀라며 옥좌 뒤로 뒷걸음질을 쳤다. 평소 자신의 그림자만 보아도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하던 신하의 입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반역의 선거. 연산군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 생전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본능적인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원종아, 네가 나에게 이럴 수는 없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곁에 두고 아꼈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내 다 풀 터이니 그 칼을 거두어라. 그 더러운 주둥이 닥쳐라. 내 누님의 찢긴 가슴에서 흘러내린 피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고 내 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감히 내 놈의 그 짐승 같은 입으로 내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마라. 박원종은 눈가에 핏발이 선 채로 옥좌 앞까지 단숨에 뛰어올라 들고 있던 시퍼런 칼날을 번쩍 들어 연산군의 바로 앞 화려하게 장식된 옥좌의 귀퉁이를 산산조각 내듯 자비 없이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옥좌의 황금 장식이 두 동강 나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칼날의 서늘한 바람을 정면으로 맞은 연산군은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려 비단 요 위로 볼품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칼춤 추듯 휘두르며 수백 명의 충신들을 팔이 목숨처럼 지지겼던 희대의 폭군 연산군의 실체는 자신의 목을 겨눈 진짜 날 선 칼날 앞에서는 한낱겁에 질려 오줌을 지리는 초라한 벌레와도 같았다. 박원종의 턱짓 하나에 건장한 반정군 무사들이 승냥이처럼 달려들어 연산군의 화려한 골룡포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옥좌에서 질질 끌어내렸다. 몸부림치는 연산군의 비단옷이 무참히 찢겨나갔고 굵고 거친 포승줄이 그의 목과 팔다리를 짐승 묶듯 단단히 결박했다. 이놈들, 내가 조선의 왕이다. 나라. 연산군의 바락 섞인 비명은 반정군들의 차가운 비웃음 속에 철저히 묻혀버렸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광기 어렸던 미치광이 폭군이 한 사내의 처절한 복수심과 분노한 민심의 칼날에 의해 마침내 그 피비린내 나는 옥좌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비참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 내려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폐주의 비참한 말로 하룻밤 사이에 휘몰아친 중종 반정은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처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성공으로 끝을 맺었다. 겁에 질린 진성대군이 반정 공신들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옥좌에 올라 중종으로 즉위하였고 천하를 호령하던 연산군은 하루아침에 패왕, 즉 연산군이라는 칭호마저 박탈당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강화도 앞바다의 외딴섬 교동도로 영구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며칠 뒤 머리에 쓰던 익성과는커녕 상투조차 제대로 틀지 못해 산발을 하고 가장 천하고 거친 무명옷을 걸친 연산군이 삐걱거리는 죄인 호송용 소달구지에 실려 유배지로 향하는 길. 한양 도성의 흙먼지 날리는 거리 양옆으로는 소문을 듣고 몰려나온 수만 명의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과거 엎드려 조아리던 백성들은 이제 폐주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더러운 침을 뱉고 흙덩이와 돌멩이를 인정사정 없이 집어 던졌다.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연산군은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술의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멍하고 텅 빈 눈으로 잿빛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던 연산군의 시선이 우연히 수레를 호위하는 군관들 넘어 저 많지 높은 누각 위에 파를장을 끼고 서 있는 한 사내의 묵직한 실루엣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바로 박원종이었다. 모든 권력과 존엄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 폭군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폐륜에 대한 뒤늦은 뼈저린 후회와 죽음에 대한 지독한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를 내려다보는 박원종의 눈빛은 그 어떤 동정심이나 일말의 감정조차 허락하지 않는 한겨울의 차가운 빙산처럼 잔혹하고 냉혹할 뿐이었다. 박원종은 연산군을 향해 서늘한 경멸의 미소를 한 번 지어 보이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그로부터 불과 2달 뒤 교동도에 위리안치 되었던 연산군은 화병과 원인 모를 역질에 시달리다 피를 토하며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세상을 자신의 더러운 발밑에 두었던 사내의 최우치고는 그 곁에 물 한 모금 떠주는 이조차 없는 너무도 초라하고 쓸쓸하며 구차한 죽음이었다. 연산군의 부음이 궐에 전해진 그날 늦은 오후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1등 공신으로 우뚝 선 박원종은 호위병조차 물은 채 소박한 백자술병 하나만을 손에 쥐고 누이 박씨가 묻힌 조용한 선산의 묘를 찾았다. 차가운 바람이 맴도는 묘비 앞에 마른 잡초들을 맨손으로 정성스레 하나하나 뽑아낸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가지고 온 맑은 청주를 묘비석 앞 차가운 흙 위로 천천히 흩뿌렸다. 맑은 술이 흙에 스며드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깨뜨렸다. 누님 이 못난 동생이
드디어 누님의 그 피맺힌 한을 남김없이 풀어드렸습니다. 누님을 컵탈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역질에 걸려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 더러운 흙으로 돌아갔고, 제가 이 두 손으로 그 미친놈의 조정을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누님의 죽음은 결코 개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부디 그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이승의 모든 수치심과 지독했던 고통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그리워하시던 매형의 곁으로 가시어 영원히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옵소서. 박원종의 거칠고 주름진 뺨을 타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길게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조선 왕실의 가장 깊고 은밀한 어둠 속에서 피어났던 끔찍하고 더러운 금기와 치명적인 유혹, 그리고 그 폭력적인 욕망이 잉태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왕을 끌어내리는 가장 파괴적인 피의 복수로 완벽하게 되갚아준 한 사내의 슬프고도 지독한 서사. 눈물을 닦아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선 박원종의 등 뒤로 저 멀리 한양 도성과 경복궁의 웅장한 지붕 위로 새로운 시대의 붉은 태양이 핏빛 노을을 밀어내며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박원종은 누이의 둥근 무덤을 향해 아주 깊고 정중하게 마지막 절을 올린 뒤 차가운 초겨울의 산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묵묵히 산을 내려갔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가장 잔혹하고 핏빛으로 물들였던 광기의 군주와 처연했던 여인의 슬프고도 치명적인 궁중 스캔들은 그렇게 무심한 시간의 흐름과 침묵하는 흙 속으로 영원히 그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었다. 절대 권력의 광기가 빚어낸 끔찍한 폐륜, 그리고 누이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왕을 끌어내린 한 남자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구. 연산군과 박씨 부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사가 아니라 실록이 증명하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짐승의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조선 왕조실록 깊은 곳에 숨겨진 상상을 초월하는 도파민 폭발 실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